저는 라르스 안데르센입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육학을 가르쳐온 60대 교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왠지 다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큰 글씨를 썼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북유럽 교육 철학이었는데 갑자기 왜 한국을 칠판에 썼을까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죠. 평소 신중하고 학문적인 말만 하던 제가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학생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앞자리에 앉은 엠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희가 아는 한국은 K-팝이랑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 정도인데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재미있긴 하죠. 삼성 갤럭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왜 존경한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경험한 그 깨달음의 순간들을, 제가 느낀 부끄러움과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부터 말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덴마크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우리 교육 방식이야말로 인간다운 교육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수능 날에는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는 나라. 저는 그런 한국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언제부터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고 쓴 그 두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때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한국을 비웃다가 존경하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일은 3년 전 어느 일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편안히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교육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이상한 학교 규칙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마우스를 클릭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수능 날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는군. 시험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멈춰선다니. 더 황당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교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내용,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규칙, 머리 길이와 치마 길이까지 자로 재는 교칙 검사. 저는 점점 더 크게 웃으며 무릎을 쳤어요. 이런 나라가 창의성을 말한다고요? 이건 완전히 감옥 같은 교육이잖아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잉그리드, 여보, 이것 좀 와서 봐요. 한국이라는 나라 교육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어요. 아내가 물기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던 잉그리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정말 딱해요, 여보.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사고를 기를 수 있겠어요. 우리 덴마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저는 우쭐했습니다. 우리 덴마크 교육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대학교 교수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에게 그 영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헬릭 교수와 40대 후반의 아스트리드 교수가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육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아세요? 학생들을 완전히 공부기계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헬릭 교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학생들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군요. 논리적 사고력은 부족하고요. 저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덴마크 학생들을 보세요.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교수와 토론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진짜 교육이죠. 아스트리드 교수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학생의 인격을 기르는 것인데 한국은 점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제가 담당하는 대학원생들과 코펜하겐 시내 작은 카페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안나, 28살의 마르쿠스, 29살의 엠마가 함께했어요.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교육이 정말 그렇게 심각해요? 안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0시에 하교한다니까요. 게다가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보충 수업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덴마크 같으면 학생 인권 단체가 들고 일어날 일이죠.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마르쿠스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많이 공부하면 성적은 좋을 것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진짜 교육은 아니죠. 창의성도 없고 비판적 사고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학문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엠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수님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덴마크 교육 덕분이네요. 맞아요. 우리 덴마크 교육이야말로 진짜 교육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교육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덴마크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이 이 자유로운 덴마크에서 태어난 것을.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코펜하겐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지금쯤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덴마크 학생들은 친구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참 다행이야.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날 밤 저는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제가 곧 겪게 될 충격적인 깨달음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 무렵 저는 덴마크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매일 보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그 자부심을 더욱 키웠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수업이 끝난 후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코펜하겐 대학교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두꺼운 철학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카페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과제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성, 경쟁이 아닌 협력, 암기가 아닌 창의성. 덴마크 교육의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연구실로 돌아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4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캠퍼스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지나가고 교수들이 벤치에서 학생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스트레스 받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차를 계산해 보니 한국은 새벽 1시쯤 될 텐데 그래도 어딘가의 독서실에서는 학생들이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깎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불쌍한 아이들.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잉그리드가 만든 연어 요리를 먹으면서 말이에요. 여보, 우리 덴마크 교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학생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던지요. 잉그리드가 와인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조카 소피아도 학교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재미있다면서 매일 신나서 학교에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루 종일 경쟁만 하고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고 창의성은 전혀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말이에요. 저는 포크를 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2시면 수업이 끝나고 자유시간을 갖지만 한국 학생들은 밤 10시까지 강제로 공부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살아있는 수업을 하지만 한국은 일방적인 강의와 객관식 시험만 있다고 들었어요. 잉그리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교는 즐거운 배움터여야 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감옥 같네요.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덴마크 교육이야말로 인간적이고 올바른 교육이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수요일 제가 담당하는 교육심리학 수업에서 우연히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아시아 교육에 대해 질문했거든요. 교수님, 아시아 교육 방식도 나름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성적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없이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2개의 열을 그었어요. 왼쪽은 덴마크 교육, 오른쪽은 한국 교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덴마크는 자유, 창의성, 행복입니다. 한국은 강제, 암기, 스트레스예요. 어느 쪽이 더 인간다운 교육일까요? 당연히 덴마크죠.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생을 인간으로 대하지만 한국은 학생을 점수 생산 기계로 대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덴마크가 얼마나 선진적인 나라인지,
우리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이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후 목요일 저녁, 저는 다시 그 한국 교육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댓글을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한국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하게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첫 번째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네갈에서 온 학생이 쓴 댓글이었어요. 저는 세네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 12시간씩 공부해요. 한국이 부럽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잘못 읽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두 번째 댓글은 IT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도 학교에 가요. 그런데 교실에 책상도 부족해서 바닥에 앉아 공부해요. 한국 학생들이 부럽네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브라질, 인도, 이집트, 필리핀에서 온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브라질에서는 공부하고 싶어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은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인도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요.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배우잖아요. 이집트는 교육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한국이 부럽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유럽 학생들의 댓글이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쓴 댓글을 읽었어요. 독일도 교육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한국 학생들의 끈기가 존경스럽습니다. 프랑스 학생의 댓글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바칼로레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한국 수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라 전체가 학생들을 응원한다니 감동적이에요. 심지어 핀란드 학생까지도 이런 댓글을 남겼더군요. 핀란드 교육이 좋다고 하지만 한국의 성취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핀란드라니요? 핀란드는 우리 북유럽 교육의 자랑인데 그 핀란드 학생도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너무 달랐거든요. 댓글을 더 읽어봤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학생들의 댓글도 비슷했어요.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 가려면 엄청 경쟁해야 해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요. 캐나다도 의대 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한국 학생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들 만나면 정말 성실해요. 존경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국 교육을 비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계 학생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존경한다고 하네요. 잉그리드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던 걸까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 교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육학을 연구하며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고요한 밤거리가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내일은 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뒤척이는 밤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진실과 마주하기 하루 전의 밤이었어요. 다음 날 금요일, 저는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룬 채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먼저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 결과를 검색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피사 결과 말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학 부문 2위, 읽기 부문 3위, 과학 부문 5위.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덴마크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분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저는 다른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결과를 검색했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은 꾸준히 상위 3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창의성 없는 암기 교육의 나라였는데 이런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분야의 성과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서도 검색해 봤어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기사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창의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한국이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기사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도 최상위권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자료로 확인한 한국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경직되고 창의성 없는 나라였고, 다른 한쪽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노벨상 수상자 명단도 검색해 봤어요. 한국은 아직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었지만, 최근 10년간 노벨상 후보에 오르는 한국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잠깐, 그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던 건가? 저는 다시 처음 봤던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수능날 비행기 운항 중단을 보며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학생들의 시험을 응원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 화장실 휴지가 없다는 것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손바닥에 댔습니다. 나는 단순히 비웃기만 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판단할 때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전체를 재단했던 거죠. 그들의 땀과 노력은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조롱했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육을 연구해온 사람이 이렇게 얕은 판단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지나가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 하지만 한국은 다른 조건에서 시작했을 거야. 처음으로 한국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시각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그들의 교육 방식에도 나름의 철학과 지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은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어. 저는 이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날 발견하게 될 진실은 저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학원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부터 찾아봤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발전.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였던 1953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오직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덴마크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수백 년간 쌓아온 안정과 풍요가 있었습니다. 바이킹 시대부터 이어진 해양 강국의 전통, 19세기부터 발달한 복지제도, 20세기 내내 유지된 평화와 번영. 우리는 여유가 있었구나.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는 풍요 속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한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교육으로만 미래를 개척해야 했던 거예요. 일요일 오후 저는 한국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에 등교, 오후 4시까지는 정규 수업,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는 야간 자율학습, 집에 가서도 새벽 1시까지 복습,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 우리 덴마크 학생들은 어떤가요?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오후 2시에 하교,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힘든 일상을 보면서도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숙연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거구나. 저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도 찾아봤습니다. 80%가 넘었어요. 덴마크는 60%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이었어요.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들도 이렇게 희생하고 있었구나. 저는 덴마크와 한국을 머릿속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덴마크는 국가가 교육비를 모두 지원해주고 학생들에게는 생활비까지 지급해요. 반면 한국은 개인이 모든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 인해 미래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절박함으로 내일을 만들어야 했던 거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느긋하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벤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랑스러웠을 텐데 그날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는 참 행운아들이구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환경에서 말이에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어떤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만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연구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덴마크 학생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이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나라의 교육 방식이 다른 것은 단순히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출발점과 조건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쩌면 한국 방식이 그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육을 완전히 무시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잉그리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성취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해 계속 공부했어요. 마치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지난 며칠간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그들의 성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책상 위에는 인쇄한 논문들과 기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부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들, 택시 기사를 하며 아이 학원비를 버는 아버지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교육은 희망이었구나. 저는 덴마크와 한국의 차이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덴마크에서는 교육이 당연한 권리였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육이 가족 전체의 꿈이자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는 그동안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잉그리드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한국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교육 방식을 비웃고 학생들을 불쌍하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말이에요. 잉그리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교육에 대한 믿음 하나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이었다면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다른 문화에 대해 겸손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수요일 오후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말했던 것 기억하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니까 그들 나름의 이유와 철학이 있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은 마르쿠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30년 교수 생활에서 학생들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비판했어요. 그것은 학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교수가 이런 말을 하니까 놀란 것 같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인내심은 정말 존경할 만해요. 저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제 한국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온 서로 다른 선택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과거의 오만함이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나는 정말 얕은 사람이었구나.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고요한 밤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이 도시에서 60년을 살아온 제가 치열하게 살아온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해. 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강의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저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하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이제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있네요. 강의실이 조용합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질문을 쏟아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말없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정적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지 시험 공화국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교육 하나만 믿고 오늘의 성과를 이뤄낸 거예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그동안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그 뒤에 어떤 절실함이 있었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았죠. 엠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제 한국 교육이 덴마크 교육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육이 더 낫다는 식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덴마크에는 덴마크만의 조건과 역사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만의 조건과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마르쿠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존경한다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끈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자신들이 굶어도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고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어요. 저는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보장된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교육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우스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교육 환경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무시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요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력과 의지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죠. 강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색의 침묵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면서도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남은 강의실에서 칠판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그 두 글자가 이제는 존경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가 존경하는 끈기의 나라야. 저는 분필로 칠판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인내는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다. 그리고 천천히 연구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교수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문화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평생 간직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